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어떤 땅에 용도 지역은 다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용도 지역을 크게 나누면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어지게끔 됩니다.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나뉘어지고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다시 또 나누어지는데 크게 얘기하자면은 도시지역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은 개발을 가능한 한 유보하도록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이 비도시 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은 지금 보시게끔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지목이 전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기 위해서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되는 것만 다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의 건물을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가능한 한 개발을 유보하자는 곳인데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비도시 지역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개발을 허가하여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야?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지역에는 건물을 그래도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을 수 있지만은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지역에서는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땅에 어떤 땅에도 하나씩 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용도 지역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표 소지가 보면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죠. 이 용도 지역을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에서 자연 취약지역, 저기 농림 지역까지 이렇게 있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까지 있는데 여기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가 나온 것이 용도 지역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는 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땅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용도 지역에서 결정됩니다. 제일 먼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이 돼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분이든지 저에게 제가 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용도 지역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구나 구역에 의해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보는 거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부터 본다? 용도 지역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용도 지역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용도 지역을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얘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개인이 무슨 허가를 받아서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땅의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땅은 사용의 가치라고 했죠. 사용의 가치는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사용의 가치예요. 이 때문에 땅이 똑같이 나란히 있고 똑같이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는 100만 원이 가고 여기는 500만 원이 간다. 그거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로 구분되냐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대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경남시에서 무엇을 밖에 못 짓는 것을 무엇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다. 이것이 비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맞서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꾸는 특별법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선의 카지노 있죠. 그 정선의 카지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농림지역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하필 국회의원들이 폐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농림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갖고 카지노를 지을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갖고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난지 여자로 태어난지 자기가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결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데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것이지 용도 지역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보면 용도 지역에 건폐율 이렇게 돼 있죠. 시행령에서 건폐율이 또 나뉘어진 겁니다. 근데 시행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뭘 봐야 돼? 조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을 보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건폐율은 얼마다 용도적인 용적률은 얼마다고 정해졌 법에서 정해졌는데 법에서 정해진 거를 다시 시행령에서 분류를 해서 다시 또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서 분류해 놓은 거를 조례해서 또 다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 크기는 무엇을 봐야 조례까지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에 어떤 땅이든지 하나씩 다 있고 바꿀 수가 없고 거기에 의해서 건물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용도 지구를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아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는 누가 만든 규제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규제를 하는데 뭐에 관한 것이냐면 대부분이 건축물에 관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보면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만약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법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가 있죠. 근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법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지을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그러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지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열 번째 보면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여기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9가지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게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에 가면은 호국원이 있죠. 호국원이 있습니다. 호국원에 보게끔 되면 그게 유성에 있거든요. 유성이 뭐죠? 관광특구죠. 그러면 호국원이 있고 그 호국원 담장만 나가면 술 먹고 노는 관광특구고 그 담장 안에만 들어가면은 뭐예요? 묵념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애써서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담 하나를 두고 바깥에서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담 하나 들어가서는 묵념하고 이런 것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그 호국원 근처에는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 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여기에 용도지구에 국토계획과 이용하는 용도지구가 없는데 대전에서는 호국 경관지구에서 따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뻔해 있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전통 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더라고요. 보면 그 전통 경관지구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있죠. 남한산성에다 지구를 질 때는 현대식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 한식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하려고 거기를 전통 경관지구 묶어놓고 일반 빈들을 묶고 거기다가 건물을 질 때는 한식으로 지어라.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10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있죠. 6, 7, 9번은 취락지구가 있고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복합용도지구가 있는데 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구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 취락지구, 7번 개발진흥지구, 9번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시절에 보면 서울시가 경관지구, 역사문화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면 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 하나. 경관지구가 여기 일반 하나 있잖아. 근데 이 경관지구를 다시 서울시에서는 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문화 경관지구, 조망가로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자연 경관지구인데 여기 뭐야? 역사 문화 경관지구로 또 지정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역사 문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지을 때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습니까? 이럴 때는 같은 한 필지 안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 용도 지역이 면적이 큰 쪽에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지역이 크다 보면 그 땅 전부 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를 받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그 필지 안에 더 넓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1종이든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내가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연 경관지구로 만들어서 역사 문화 환경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일반 지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문화 환경 경관지구에서 지정된 거 외에는 짓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경관지구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고도지구죠. 수원시 도시계획조로 수원에 가면은 우리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고도지구 안에서는 영제 7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해갖고 여기 토지 이용계획 확인호를 보게끔 되면 고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죠. 20m에서부터 28m 이하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7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비행장이 가까워 있어서 비행장 2층 해야 되기 때문에 7층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용도지역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여기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두 개로 나뉘어지게끔 되는데, 자, 취락지구는 원래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정부 때에 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국립공원을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그것이 변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봤더니 국립공원 안에 개인이 땅을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립공원 안에다가 개인이 땅을 갖고 개인이 땅을 거래하고 집을 팔고 사게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더 수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지을 자리를 국립공원 바깥에다 집을 지을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데 국립공원 바깥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에 없앨 수는 없고
옛날에 살고 있던 국립공원 앞인데 국립공원 바깥으로 이제 옮겨서 집을 지을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때 그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그 국립공원 바로 바깥에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의 안에 있는 개인주택을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되어서 좀 낙후된 곳인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낙후지역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끔 되면 거기를 그런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집을 지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면 혼자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주택은 주택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같은 걸 쓰면 그쪽으로 어떤다? 들어와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금은 지정되니까 시장은 공원을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서 취락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그 건물을 짓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적에 몇 호 이상의 집이 있을 때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라고 있죠. 이 집단 취락지구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선거에 나오실 때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당선이 안 되면은 앞으로 기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선거 공약을 맨 마지막에 크게 3개를 거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를 당선시켜주면은 김종필 씨를 총리로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는 농어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세 번째가 개발제한 구역 풀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 말에, 그러니까 1900년도 말에 97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을 풀겠다 이런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밀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용의 권한을 규제를 하는 거죠.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박정희 정부 때 그걸 만들었을 때 그걸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이 없어. 왜? 개발제한구역 짓거나 안 짓거나 건물 질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지나고 모집에서 만불이 가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죠.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일 때 도시지역의 변두리에 그 도시 진입하기 가까운 곳인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짓는 거야. 왜 못 줘? 개발지역을 못 짓는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발지역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터뜨린 거야. 왜 이걸 못 짓게 하느냐. 규제를 터뜨려.
할 수 없이 그때 뭐야?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거를 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공약을 해서 만들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내 생각인지 뭐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 세 가지 선거 공약 때문에 당선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 그러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는지 다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없으면 할지 못하잖아. 이 그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당신도 한번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다? 찍어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거 공약을 한 것이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필 씨를 총리로 시켰는데 그때 야당에서 반대해서 총리 서리로 있었지 정식 임명 안 된 거 서리로 쭉 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부채 탕감해준다 그랬죠. 탕감해주진 않고 이자를 대폭 감면했어요. 요새 뭐 이자가 뭐 3% 얼마다는데 그 당시 7, 8%였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3. 몇 프로로 든다? 감면해줘서 저도 덕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개발지원국을 풀겠다 그랬잖아요. 원래의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지원구역을 만들 때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한 줄이 있었어요. 도시개발제한구역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 보면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어떤다? 건축할 수가 없다. 다만 하나의 건물을 허물었을 때는 하나의 건물을 허물게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만 나와 있었지 개발지원구역에 더 이상 나온 것이 없었어요. 도시계획법이다 보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개발지원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푼 게 아니라 개발지원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그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개발지원역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도시화로 집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발지원구역인데 개발지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동네가 형성돼서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죠. 그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은 더 이상 개발지원구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해갖고 그때 집단 취락지구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지원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집단 취락지구를 만들어 놓고 집단 취약 일반 개발지원구역이 아니라 개발지원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집단 취락지구 안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지원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물을 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건물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 지어요? 어떤 건물, 내가 질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이 하나 있어서 용도 쪽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건물을 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지원국도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지 지역일 수도 있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지역은 녹지 지역에 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의 종류를 질 수가 있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관한 건축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뭐에서 짓는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질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얼마큼 짓느냐?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는데 그 김대중 정부 다음 정부가 어디였었죠? 노무현 정부였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2층만을 질 수 있고 신축을 못 지게끔 다시 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집니다. 지금은 뭐만 짓는다? 2층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층 질 수 있다 그랬죠. 2축이라는 게 뭐죠?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2층을 허물면 몇 층 질 수 있어요? 2층. 15평을 허물으면 몇 평 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도 또 틀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얼만큼 질 수 있냐? 무조건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다. 그러니까 2층을 허물든지 1층을 허물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엇을 얼만큼 질 수 있냐? 그러면 질 수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는 거예요. 2층을 하기 때문에 2층을 질 수 있고 뭐 10평을 쓰게 10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개발지역을 못 짓는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개발지역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만큼 짓느냐? 용도 지역만큼.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얼만큼 질 수 있다?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다. 우리 저기 뭐야 이사장님 저기 뭐야 수변구역 아세요? 수변구역? 수변구역. 네. 강 옆에서 500m 이내는 수변구역이죠. 수변구역도 집을 질 수 있는 수변구역이 있고 집을 못 짓는 수변구역이 있죠. 네. 어떤 지역은 그 수변구역인데 집을 질 수 있고 어떤 구역은 못 짓습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그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의해서. 잊어먹지 마시라니까 자꾸.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잊어먹어요. 자,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면은 질 수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야. 그러면 질 수 있는데 수변구역인데 집을 질 수 있다? 어떤 종류가 뭐 얼마큼 질 수 있나?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 정화조를 CPFM으로 만든 조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큼 짓는다? 용도 지역만큼. 이제 그 잊어먹지 마십시오. 자, 취락지구는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는 제가 얘기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건물을 짓는 것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인시 처인구 여기에 보면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취락지구 돼 있죠. 여기 자연 취락지구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연 취락지구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 지역인데 자연 취락지구 지정하면 내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 지역이 아니라 자연 취락지구 됐으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과 건축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써먹어야 돼. 그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봤는데 자연 녹지지역에 자연 취락지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얼마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3, 4년 전에 평택에 이제 그 땅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 근처에 얼마쯤 하나 해갖고 제가 거기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어떤 땅을 얘기하냐 그러길래 아니 어떤 땅이 번지수를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동네가 참 좋길래 이 근처에 땅을 하나 사서 전원주택 그냥 개인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서 땅값이 얼마나 갈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했더니 이 동네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그 계획관리 지역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정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자연취약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획관리지역인데 자연취약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60만 원 가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된 건 40만 원 갑니다. 토지연계획 보시면 거의 그 정도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취약지구가 그만큼 문제된다? 계획관리지역보다 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니까. 자, 이번에는 69페이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끔 되면은 거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한다? 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 관광휴가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성남에서 여주까지 전철이 개통이 됐죠. 그러면 중간에 역이 생기죠. 역이 주거적이 생겨요, 상업적이 생겨요, 관리적이 생겨요. 여기 어디에 생겨요? 여기 어디에 생겨요?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전철이 생기는데 전철이 생기면 여기 생기죠. 여기 어디에 생겨요?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생깁니다. 용도 지역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편안한 곳은 논바닥 가운데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논바닥 가운데에 그 역을 만들어 놓고 용도 지역을 다 묶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거기 편의시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뭐야? 그 여주 어디에 관광지가 못 들어온다. 그럼 그 옆에 뭔가 풀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지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야? 그러면 제일 관광휴양개발지구가 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온천이 발견됐다. 그럼 왜? 그 온천을 발견된 그 근처를 관광휴양개발지구로 풀어준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제일 우리 경매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지방의 관광휴양개발지구로 풀어갖고 용도 지역이 뭐야?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해놨는데 온천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이사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땅값은 비싼데 사람은 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런 허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경우에 막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유통개발, 휴양개발 뭐 이런 것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경제력에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이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고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떻게 한다? 만들어놨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그 서울하고 가까워가지고 그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는 한 6, 70가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한 500가구가 넘어요. 워낙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된다?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던 공장이나 창고로 된다? 내보내게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이 측정 용도 제한지구를 좀 설명하려면 조금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5개 신도시를 개발했죠. 그 당시에 다 분양이 됐는데 4, 5년을 두고 수의 계약했던 것이 일산입니다. 이제 워낙에 크게 개발하고 좀 그 접근성이 강남하고는 접근성이 다른 데 비해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됐고 거기 멀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이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도시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설계를 하는 게 뭐야? 중심상업지역을 먼저 만들죠.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갖고 중심되는 건물을 한 500평에서 1000평짜리를 잘라요. 그러면 뭐 그런 거는 큰 기업에서 삽니다. 뭐 현대에서 산다든지 롯데에서 산다든지 해서 큰 백화점을 질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중심상업지역에서 바로 뒤떨어진 곳에 일반 상업지역 보면 보통 70평에서 한 150평 되게끔 해서 그 건물을 뭐 10층이든지 뭐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거를 분양하게끔 되면 돈을 가지고 경제적이 있는 분이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땅을 사놓고 5년, 10년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된다? 사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놓긴 사놨는데 생각보다 일산이 빨리빨리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집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뭘 질까 하다가 어떤 분이 모텔을 진 겁니다. 도로는 잘 닦아놨죠. 동네는 허허벌판이죠. 그다음에 뭐 거기 뭐 임진강 있고 뭐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갔다 오긴 최고야. 그래서 보니까 모텔을 지었더니 모텔이 상당히 어떤다? 영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모텔을 한 7, 8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왔죠.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3,000세대 이상 지어지면은 초등학교가 짓게끔 돼 있습니다. 5,000세대 있으면 중고등학교도 짓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학교도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 다 들어섰는데 벌판에 지었던 모텔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한 20여 년 전, 10몇 년 전에 신문에서 크게 나왔던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하면 모텔촌을 가로질러서 간다. 또 끝나고 집으로 오려면 모텔촌 간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냐, 교육을 시키는데. 모텔이 먼저 졌어, 학교가 먼저 졌어. 그럼 학교가 옮겨서 져야 돼? 모텔이 미리 학교 들어올 걸 알고 옮겨서 져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또 옮길 수는 없어요. 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곳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신문에서 난리를 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다.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뭘 뭐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경기도 광주시 저랬죠.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위험물 처리 제한지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숙박시설 제한지구 하게끔 되면 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모텔 같은 거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텔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허가를 내면은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허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한다? 연장을 시키자, 허가권을. 그러면 여태까지 10년 동안 연장공사 해왔는데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만들어 놓고 연장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텔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모텔 영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하게끔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산에 있던 그 모텔 몇 명들이 모여갖고 변호사로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구에 의해서 질 수 없다고 청했으면 그건 못한다. 어쩔 수 없다. 학교가 나중에 지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 아무 때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아무 때든지 용도구역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땅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다? 그 당시에 이 모텔 영업하는 것이 문제다. 다 문 닫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시설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말고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인 경우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용도를 다 찾아 먹지 못하니까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게 필요한 경우에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신설 2019년도 2월 20일 날 복합용도지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제가 건축의 실무에 있을 때는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요 근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실전 사례는 없지만은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주시 조례 보시죠.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지에 허용하는 외에 다음 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용도지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말고는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옆에다가 복합용도지구라고 지정을 해놨으면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말고도 이런 건물을 어디다 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 일변도에서 조금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락지구 풀어주는 거, 개발진흥지구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풀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7가지는 전부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면 조례로 들어가서 용인시든지 이천시든지 인천이든지 어디든지 조례로 들어가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됐을 때 어떤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가를 본인이 조례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용도지구 규제사항 이렇게 나왔죠.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 특화경관지구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호국경관지구라는 것도 있죠. 이 보면 특별히 다시 말하면 국토의 계획과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땅이 필요하면은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게 용도지구의 아까 10번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를 하는 거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는 조례로 건물을 규제를 하는 거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딱 풀어놓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규제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용도구역이고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봤더니 용도지구도 없고 용도구역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그다음에 법으로 따로 규제되는 것이 없고 그 땅의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한다?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띄워보면은 제가 보면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에 규제가 많아요. 용도지역 땅만 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용도지역에 있는 걸 100%다 찾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아무것도 규제가 없어. 그러면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환경보전이기 때문에 그건 원래 아무것도 못 짓는 거니까 아무 규제가 없거나 그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용도지역이 좋아야 되고 규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용도구역에서 제일 첫 번째 규제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만 있거든요. 비도시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지역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 녹지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 경매가 나오죠. 그럼 경매 정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반드시 토지 연계 확인을 떼와서 녹지적인 경우에는 한 5, 60%가 개발지역 구역이야.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을 때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토지 연계 확인을 떼어봐서 이것이 개발지역 구역의 녹지지역인지 개발지역 구역 아닌 그냥 녹지지역인지 그것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도 취락지구를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난개발 방지라는 것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난개발 방지법을 만들었거든요. 난개발 방지법 만들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고 하다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한다? 아예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면서 개발행위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28일에 제정해서 2000년 7월 11일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28일 날.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법과 시행령에 법에는 두 줄인가 나와 있고 두 줄인가 세 줄 나와 있고 시행령에 한 6, 7줄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다였었어요.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하나도 건물을 못 짓던 것을 농사를 짓기 위한 건축물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한 거고 집단 취약지구를 만들어서 일부 완화를 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현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정이 1971년도입니다. 1971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건물이 안 지어져 있어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1971년도 이전에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용도지역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녹지지역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인데 1970년 대지로 돼 있다. 그럼 왜? 건물 질 수 있다. 얼만큼? 일종 일반 주거지역만큼. 두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죠. 어떤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건축물까지 같이 나왔는데 건축물을 관리하는 있는데 뭐냐면 지목은 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고 지목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이지만은 그 전이라도 그 땅 위에 1971년 이전에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도 뭐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한 분이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놓는다 그러다서 그 왜 사놓냐 했더니 풀리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개발제한구역 풀리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돈이 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풀면 그 이득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테 와요? 개인한테 가요? 그럼 개인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위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을 하고 풀어줘요. 그러면 수용을 안 하고 풀어주는 거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수용을 안 하고 풀어주면 돈이 돼 안 돼? 근데 그것도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잡을죠. 하남에 개발제한구역 풀린 걸 내가 봤어요. 봤더니 토지연금 봤더니 개발제한구역 썼는데 풀렸더라고. 근데 돈은 안 돼. 왜냐하면 그 동네에 푸는 이유는 지목이 대지에 1971년 이전서부터 건물이 다 지어있던 동네거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없어도 집을 질 수 있고 풀렸어도 집을 질 수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 있는 땅 주인한테 뭐야? 금전적 이득이 간다. 안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렇게 해서 한 동네가 다 있는데
그 귀퉁이에 한 명이 집 오기 전인데 그냥 집을 못 짓고 어떻게 한다?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 동네를 다 풀다 보니까 그 하나 끼어 있는 거, 그 전 하나가 어떻게 한다?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풀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는 할 수 없이 동네를 딱 풀다 보니까 그 사람 하나는 풀려서 돈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개발 제한 풀리는 확률보다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풀리는 거 바라고 사지 말고 차라리 개발 제한 풀리는 그 땅 살 돈 갖고 로또 복권을 더 사보면 그게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자, 가장 기본이 개발지역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이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건물을 지어져 있을 때는 개발지역구역을 지정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용도 지역만큼 지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주권으로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뭘로? 이주권. 예전에 보면은 뭐라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면 하나의 건물로 들어간다?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저 잊어먹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이런 걸 하나 갖고 오면은 돈이 좀 될 테니까 한번 갖고 와봐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셋이서 이제 친구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노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개발 제한 구역인데 집이 있는 거야. 근데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야.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제 같이 가갖고 우린 배워가지고 노인한테서 저 집 파세요 그랬더니 집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집 팔으라는 얘기가 집만 팔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고 땅도 같이 팔으라는 줄 알고 안 팔어? 땅을 내가 왜 팔어? 그런데 아니요. 땅은 말고요. 집만 파시라고. 집만? 땅 말고? 저 쓰러져가는 집만 사서 뭐하게? 아 그거요 뭐 이렇게 거기 나무가 괜찮아서요. 선물 없어 나무 좀 갖다 쓰고 뭐 하려고요. 그래. 정말 집만 사는 거야? 그럼요. 정말 집만 사는 거죠.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정말? 예. 알았어. 100만 원 준다면 팔을게. 계약서 써. 그걸 100만 원 갖고 와. 100만 원 가져가서 계약서 씁니다. 그럼 1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어떤다? 건축물 관리장이 넘어왔죠. 그럼 건축물 관리장 넘어오자마자 면사무소 가서 허물고 멸시 신고를 해요. 그럼 개발제한 구역에서 멸시 신고를 하면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멸시를 했다는 뭐야? 멸시 신고 필증을 하나 줍니다. 그럼 그 멸시 필증을 받아다가 설계 사무실에다 갖다 두면 설계 사무실에 갖고 있다가 개발제한 구역에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어떤다? 정부에서 신청을 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건축을 내주는 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허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지금은 허물고 새로 진다는 얘기죠. 허무는 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내 스스로 허무는 거. 또 하나는 나는 허물고 싶지 않은데 공익사업에 의해서 허물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지금 개발정에서 이 축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내가 허물을 때는 가장 가까운 취락지구로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못 갑니다. 그 동네에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만 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허물릴 때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허물리잖아요. 허물렸죠.
허물었으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하나 허물었으니까 내가 집을 새로 지려고 그때부터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러 가서 허물린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냥 허물기 전서부터 내가 개발제한구역을 땅을 갖고 있었는데 허물리다 보니까 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개발지원구역에 없다 보니까 할 때만 해주지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무는 게 있고 공익사업으로 쓰는데 내가 할 수 없이 허무는 거는 전부 다 뭐로 간다? 일단 취락주로 간다. 그러면 내가 허물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나면 이번에 태풍 와서 허물릴 수도 있죠. 그것도 집단 취락주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땅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땅 주인이 너 이제 나가. 그만 내 땅이니까 내가 찾아야 돼. 너 이제 나가. 하게끔 되고 그때도 뭐냐? 집단 취락주의로 갑니다. 일반 다른 데로는 못 간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허물렸으면서 그 허물리기 전서부터 개발지역구역 땅이 있을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개발지역구역에서 집을 짓는 세 번째입니다.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축 위에는 또 지목이 대지 위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다가 이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줘서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이 가장 큰데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1,000몇백 평이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엔 집이 없고 개발지역구역 그 밑에 동네에 개발지역구역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서 농사 짓는 데까지 올라가면 멀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발지역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내가 하나 허물고 내가 개발지역구역 안에 있는 농사 짓는 땅 안으로 옮겨와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시작지구로 안 가고 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허물면 집단 취약지구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내가 허무는데 내가 농업인이야. 근데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이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개발지역구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 줘. 근데 내가 저쪽에 개발지역구역 안에 집이 있으면 내가 허물으니까 집단 취약지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야? 집단 취약지구로 가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짓는 땅으로 이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어야 돼요. 반드시 허물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수강생 한 명이 그런 데다 집을 짓겠다 하길래 집을 짓는데 이축권이 뭐 옛날에는 뭐 100만 원 이랬는데 나중에 한 5억까지 가고 뭐 7억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 광명에 농지를 좀 갖고 있는 분이 그걸 집을 짓겠다 해서 이축권으로 짓겠다 그러지 말고 그 광명의 옛날 집 평수도 작고 제일 작은 거를 개발지역구에 집하고 딱 나온 거 알아봤더니 열 몇 평짜리가 3억 7천 얼마에 나온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나 사서 그거를 어떤다? 전입신고 그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허물면서 이쪽 땅에다가 새로 짓던 겁니다. 아파트가 연금 3년 전에 안 되죠. 보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저기 뭐 개발지역구역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가 없거든. 개발이 밖에 멀리 살고 있을 때 개발지역 지금 가고 싶고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인을 만들어야지 되죠. 농업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쪽 집을 지어서 그 저기 뭐 시작 쪽에 집을 하나 사갖고 그걸로 옮겨서 얼마 좀 살고 있다가 그걸 허물면서 옮긴 거죠. 그럴 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이 돼서 농사 관리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용 건축물, 농사를 짓는 관리용 건축물이라면 여기는 건축 허가가 가설 건축물로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명칭은 가설 건축물의 관리사로 납니다. 그리고 66제곱미터까지 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어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66제곱미터까지 관리사라고 해갖고 주택처럼 화장실, 주방, 방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리용 건물로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관리용 건물로 짓기 위해서는 농지가 반드시 2000제곱미터 이상 있는 사람에게만 관리사 허가가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대부분이 보면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로 짓는데 더 많이 짓는 것이 콩나물 재배사로 많이 짓습니다. 봤더니 콩나물 재배사로 지면은 지목을 뭘로 바꾸죠? 대지로 바꿔주고 콩나물 재배사나 아니 버섯 재배사나 관리용 건축물이면 지목을 바꿔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재배사는 자 보십시오. 콩나물 재배사는 지목을 바꿔준다 그랬죠. 지목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건축법에서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대로 쓰고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콩나물 재배산으로 짓는 경우 꽤 있어요. 뭐. 콩나물 재배사로 짓는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로 지니까 지목이 대지로 바뀌더라고. 버섯 재배사나 관리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서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특산물 가공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은 창고, 공장용지 이런 거는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몇 년 이상 살고 있던 사람이 그곳의 특산물을 짓고자 할 때는 창고나 공장용지로 된다 지어주기도 한다. 이 측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철거일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이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재 79페이지 보십시오. 79페이지. 7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 가스 주유소도 지을 수가 있고, 모두 여러 가지 뭐 골프장도 지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골프장 짓는 거나, 또 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노인 요양시설 짓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사업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하고 건축설계 사무실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주택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종류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한 경우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